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동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만 취재하는 축구 전문 기자 홍재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축구가라는 스포츠가 워낙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기도 하고 또 국민적인 스포츠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리그나 이런 것도 인기가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대표팀, A매치, 월드컵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거국적으로 이 한국 축구의 역사를 바꾼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홍재민 기자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옆에서 한번 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본으로 일단 돌아가 보자 라는 차원에서 최초의 한일전을 뽑았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나갈 팀을 결정을 하는 아시아 예선전이었죠. 정말 54년이면 우리나라 해방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맞아요. 해방한 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전쟁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월드컵에 나가야 된다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반대예요. 일단 돈이 없어. 이때는 뭐 텅 빈 바가지도 없을 때죠. 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 월드컵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해야 됩니다. 안 돼. 일본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을 처부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한국도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다. 우리 겁먹을 필요 없다. 축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간신히 설득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홈 앤 어웨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마지노선을 딱 쳐요. 일본 선수들 절대 우리나라 땅 못 밟게. 그래서 두 경기를 모두 일본에서 합니다. 그냥 원정이네요. 원정엔 원정이네요. 그 정도로 일본이라는 두 글자를 딱 대하는 대한민국의 마음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때는 바로 몇 년 전까지 그랬던 시절이니까 이거 충분히 좀 이해는 돼요. 사실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비 좀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훈련도 하고 축구화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요. 당시 이제 주축된 선수들은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빅 매치는 경평전이었어요. 경성 평양 경평전을 뛰는 선수들이 한반도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그 선수들이 이제 모였어요.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해방된 지 10년도 안 됐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에 가서 도열하고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울리고 눈물 나죠 진짜. 눈물이 뭐 안 날 수가 없는 상황. 나라를 되찾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이거는 뭐 가슴이 뛸 수밖에 없고 감개무량하고 뜨거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장에도 그 관중들이 있었는데 거의 절반이 제일교포나 한국인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홈 적지에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또 눈이 왔어요. 일본 도쿄 눈 안 오거든요. 날씨가 이상한파 오고 해가지고 뭐 잔디 경기장인데 그냥 진창이에요. 그때 당시 사진 보면은 무슨 진흙밭에서 그 머드 위에서 이렇게 레슬링 보령에서 하는 거죠 축구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데 선제 실점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정남식, 최정민, 최강석 등등이 연속골을 펑펑펑펑 터뜨려서 1차전 5대1로 대승을 거둬요. 야 진짜 타임머신 타고 당시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때는 울음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1차전 5대1로 일본을 격파를 하고 2차전에서는 2대2로 비깁니다. 그래서 합산 스코어 7대3으로 대한민국이 스위스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땄어요. 돌아오잖아요. 군용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부산에 딱 내렸더니 인파가 난리가 나네. 난리. 우리의 영웅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난리인데 지금 보면은 좀 그런 게 정상희 단장이 내려서 인사를 하잖아요. 첫 인사가 뭔지 아세요? 2차전 비겨서 죄송합니다. 야, 진짜 이 각오가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지금보다 격했으니까. 당시 이제 내려서 부산 시청까지 또 카퍼레이터 하고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길에 뭐 대구 들르고 대전 들르고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또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정말 영웅의 이 귀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쌍수를 들고 이제 환영을 했죠.
최고의 역사의 한 페이지 중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기가 바로 최초의 한일전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산 전적 한일전 42승 23무 16패로 한국이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 첫 1승이 첫 1승이 바로 1954년 3월 7일 이루어졌고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하게 된 경기이기도 한 거죠. 비록 가가지고 헝가리한테 9대0, 튀르키예한테 7대0으로 패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지도상에서 그 당시 때만 해도 없던 나라가 독립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당당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1966년 경기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66년 잉글랜드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안 나갔어요. 이때 북한이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왜 안 나간 거야? 예선에서 떨어졌나 보다. 예선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 전쟁 끝나고 이제 한국 막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스포츠 대표팀 전력 강화 이런 거 신경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30전 29승 1패예요. 아시아에서. 초강력 북한 국가대표팀.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예선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안 나가. 북한한테 질 바에 안 나간다 해서 피파한테 벌금 징계받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제 안 나갔고 북한이 나갑니다. 아시아 대표로 해서. 잉글랜드 땅에서 뛰는데 갑자기 구소련한테는 졌어요. 그 다음 경기에서 칠레랑 비겨요. 마지막 한 경기 남아서 8강에 오르려면은 이걸 이겨야 돼요. 근데 상대를 딱 보니까 이탈리아. 지금도 당연히 축구 잘하는 나라지만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축구 강국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 유명한 박두익의 결승골로 1대0 승리. 그래서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8강에 오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기, 충격 그 자체의 경기.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도 가장 초창기 충격이에요. 그래서 8강에 올라서 잉글랜드도 그러고 유럽에서도 그러고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북한 정말 대단한 팀이다. 8강에 가서 포르투갈하고 딱 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1분 만에 골을 넣어요. 그 다음에 골을 2골을 더 넣어요. 그래서 3대0으로 앞서가.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에우제비오 각성. 혼자 4골을 넣습니다. 사실 에우제비오가 워낙 유명한 선수였지만 요 경기로 더 이제 그런 임팩트를 남긴 게 있죠. 그래서 결국에 포르투갈이 5대3으로 승리해서 4강에 올라가고 북한은 이제 짐을 싸서 돌아와요. 이때 이제 북한은 영웅이 돼서 귀환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 한국에서도 갔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했고 현장에서 이랬고 북한은 현지 반응은 이랬고 실제 전력은 이렇더라. 보고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보부장한테 합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무서운 시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가서 북한 전력 보고서를 한국에 돌아서 국정원한테 하는 거야. 어쨌든 그 유명한 이제 김영욱 부장한테 보고를 해서 김영욱 부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긴급회의 소집해가지고 최강의 팀을 만들자. 중앙정보부 산하 양지 축구팀이 생깁니다. 선수를 일단 모아야 되잖아요. 우선지명, 드래프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데려와요. 선수들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뛴다는 선수를 그냥 다 데리고 와요. 그 당시 김정남, 김호, 김삼락, 이회택, 박이천 이런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양지팀으로 하루아침에 모여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의 끝발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 파격적인 대우를 해요. 천연잔디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때 당시 천연잔디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월급을 주는데 그 당시 이회택 감독의 이 회상에 따르면은 자기가 받았던 월급이 그 당시 은행 부장급 월급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고 밥도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뛰는 동안을 군복무로 인정해줘. 그게 최고인데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초의 유럽 현지 전지훈련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한테 자극을 받은 거를 여기다가 어떻게든지 대응을 해야 돼서 이렇게 양지팀도 만들고 북한한테 지면 안 된다
된다. 축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프로리그를 당장 차리자는 생각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금융권, 그래도 좀 돈 여유가 있는 회사들은 금융권 은행들이니까 은행들을 살살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은행팀들이 우죽순으로 쫙 생겨. 그리고 갑자기 아까 그 북한한테 질 거 무서워가지고 월드컵 최종 예선 안 나갔던 대한민국이 아시아 축구연맹 찾아가서 우리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열겠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우리가 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월드컵에 가서 잘해준 덕분에 한국의 축구도 국제 질서에 편입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뭐 이런 나비 효과로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 게 뭐 이탈리아가 북한한테 패했던 경기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2002 월드컵 가서 또 이탈리아를 격파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전설의 플래카드 어게인 1966 그게 정말 명품 짤 중에 하나거든요. 축구는 진짜 수평적으로도 다 연결을 하지만 역사 시간축에 이 수직적으로도 다 연결이 되는 그 매개체라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순간은 1997년 도쿄 대첩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경기죠. 또 저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경기네요. 도쿄 대첩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무슨 경기였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가기 위해 아시아에서 이제 최종 예선이 벌어졌고 그 경기 중에 일본 원정 경기였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겼어요. 선제 실점을 하고 막판에 이제 서정원이 동점골을 넣고 갑자기 뒤에 있던 이민석이 튀어나와가지고 레전드 중거리 주시죠. 달려가는데 벤치의 모든 이 스태프들은 민성아 하지마 라고 했는데 때렸는데 갑자기 그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2대1로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서 대한민국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 굉장히 익숙한 게 뭐 대한민국 뭐 다 알잖아요. 2002년 월드컵부터 이게 퍼진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어떤 시기였냐면은 90년대 프로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 일단 앰프가 있어요. 앰프가 있고 앞에 치어걸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트곡을 이렇게 틀어요. 막 남행열차 막 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축구라는 게 야구는 플레이가 이제 멈추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멈추고 가고 계속 할 수 있는데 축구는 경기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고종수가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막 여기서 남행열차를 하고 있어. 근데 고종수가 막 뛰고 있어. 근데 고종수가 태클에 걸려서 넘어져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남행열차 하는 거야. 그럼 좀 약간 유상하죠? 사운드랑 그림이. 그리고 이제 저기 스탠드 위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삼겹살에 소주 드시고. 그렇죠. 야수의 시대. 예, 야수의 시대. 그랬던 시절인데 그게 95년, 96년, 97년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도 유럽처럼 좀 뭔가 해보고 싶어. 유럽 가서 봤더니 너무 멋있어. 나는 돌 아이들이 몇 명씩 생겨요.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각 구단을 돌아다니면서 치어리더 말고 우리가 응원을 할게 라고 해가지고 막 설득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랬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같이 응원하자 해서 최초로 원정 응원을 떠난 게 바로 도쿄 대첩이었어요. 요때 보시면은 그 관중석에 굉장히 작게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울트라 니폰 해가지고 이제 파란색으로 탁 했는데 저쪽 한층 구석만 이렇게 빨간색 무늬가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게 왜 빨간색이 중요하냐면은 그때 제일교포 응원단도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러 갈 때 빨간 옷을 입고 간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뭐 우리는 백의 민족이니까 흰색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유럽 축구 보면은 클럽도 그렇고 국가대표팀도 그렇고 컬러가 있잖아요. 이 팀은 무조건 이 컬러야 있잖아. 그거를 처음으로 이 친구들이 스스로 먼저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최초로 갔고 그때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은 가서도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이렇게 막 설득하면서 축구장에서 서포팅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막 했는데 갑자기 일본에 딱 갔는데 일본 친구들은 일단 팬들이 다 파란색 다 맞춰.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에 엠블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때 우리나라는 엠블럼이 없어요. 태극기야 그냥. 일본 팬들이 와가지고 유니폼 바꾸자고 하는데 일본 팬들이 이제 근데 이거 너의 유니폼 맞아? 그리고 막 머플러 교환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줄 머플러가 없고 그런 굿즈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K리그서부터 뭐 머플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와서 그 사람들이 1년 뒤에 프랑스 월드컵 원정 응원단을 다시 꾸려가지고 나가요. 거기가 대한민국 서포팅 축구 문화의 시작점.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도쿄 대첩이었습니다. 워낙 경기 자체도 레전드였는데 또 그런 숨은 또 우리나라의 축구를 응원하는 문화가 또 시작된 경기니까 진짜 여러모로 레전드네요. 그래서 이때 이런 도쿄 대첩이 있었고 프랑스 월드컵 현장에서의 그 얻은 경험이 있었던 덕분에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쫙 열리고 첫 경기 딱 하는데 빨간색으로 쫙 서포터들이 절치부심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대한축구협회도 국가대표팀을 준비하는 것처럼 경기장 밖에서 서포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의 그림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네, 저희가 네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레전드, 저희가 뭐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던 D조 3차전 포르투갈전입니다. 와, 요거를 좀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박지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포르투갈은 선수들이 이제 빨간 딱지 하나, 두 개 나가고 당시 월드 클래스였죠. 피고가 있었던 포르투갈이 이제 조별리그 3경기 딱 치르고 깔끔하게 집에 갑니다. 요랬던 경기인데 축구 쪽에서의 일단 마지노선 목표가 있었어요. 16강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보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16강 확정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도가 되는 거죠. 다행이다. 진짜 우리 16강 갔다. 무엇보다도 박지성이 극적인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지성이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던 바로 그 경기였고 그 기가 막힌 사회생활. 그렇죠. 그 전에 어떤 그런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그 사회생활을 거기서 해보지가. 그래서 어쨌든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고 여기서 16강 올라가고 8강 가고 4강 가고 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월드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대한민국의 폭풍 질주가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인 선수들이 유럽 리그로 진출을 하는 본격적인 이제 물꼬가 팍 튀는 전설의 시작이죠. 네. 월드컵 끝나고 이영표, 박지성, 김남일, 송종국, 뭐 이천수 다 나갑니다. 유럽으로 다 나가고 이게 어느 대회든지 월드컵 끝나면 월드컵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는 팀들이 나와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이와 유사한 프리미엄을 느꼈던 팀은 모로코죠. 모로코 선수들 지금 엄청 빅클럽에 가가지고 막 뛰거든요. 대한민국 선수들 이때 다 나가가지고 뛰었고 물론 나가서 뭐 실패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박지성, 이영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올라갑니다.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네, 이겨내고 자기 팬들이 던진 맥주를 얻어맞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까지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 경기가 사실상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확정 도장을 찍는 그 경기였죠. 그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대회 끝나고 올해 베스트 11 뽑잖아요. 거기에 박지성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한국인 선수가 입단을 합니다. 또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고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고 그 시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창단 이래 최전성기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꼬라지를 보면 그때 맨유에 비하면 진짜 때와 장소, TPO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박지성 물론 본인이 노력 열심히 했지만 TPO도 정말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차범근 감독밖에 사실 없었죠. 유럽에서 이제 우에파컵도 2번이나 들어 올리시고 했는데 이때 박지성이 가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2번 선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유럽 클럽들이 보기에 한국인 선수를 데리고 와도 될까 말까 당연히 그런 마음에 이제 고민이 생길 텐데, 이런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믿고 사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생각해보세요. 박지성 있었고, 이영표 있었고, 설기현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만 김두현 있었고, 이동국 있었고, 이 친구들 살짝 돌아올 때쯤 되니까 갑자기 이청용 가고. 그래서 이때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 라고 하면은 한국인 선수가 막 4-5명씩 있는데 당연히 그 저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저도 이때 학창 시절에 새벽에 열심히 봤습니다. 정말 열받는 거, 박지성 선수가 그때 제 기억에는 챔피언스 리그 정말 그 후보의 약간 그런 벤치의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다가 AS 로마랑 8강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굉장히 깜짝 잘해서 팀이 막 쭉쭉 결승까지 올라가. 근데 갑자기 하그리브스, 모든 그때 당시 그 해버지의 팬들이 다 열받았던 그 시즌이지만 결국에는 우승하지만 그때 그 안타까움, 그 나중에 또 바르셀로나랑 그 결승했을 때 하필 또 그 바르셀로나 전성기에 만나가지고 그 메시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게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요때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모스코바 결승전, 그때 기자석에 제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그거를 현장에서. 모스코바까지 갔는데 경기 1시간 전에 없어. 근데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 있었어요. 한국인이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 굉장히 한국에서 취재진이 많이 왔어. 진짜 마지막에 이제 우승 세레모니 하려고 막 이렇게 선수들 막 하고 있는, 다들 유니폼 입고 있는데 해버진 양복 입고 있잖아. 중계는 이제 해외에서 중계 잡는 카메라니까 좀이라도 이제 해버진 어딨나 이러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호날두랑 스쳐가는 그걸 보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되게 행복한 기억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5번째로 뽑은 경기는 가장 최근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축구가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되는 해라고 저는 보는데, 2024년 아시안컵 준결승전이죠. 요르단과 대한민국과의 경기인데 0대2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좀 충격적이었던 경기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기자석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현장에 많이 진짜 다 계셨네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한국 기자들만 믿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요르단 갖고 있는 선수 알타마리밖에 없거든요. 몽펠리에. 우리도 유럽 그 리거 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근데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최강팀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의 인기팀이에요. 손흥민부터 해서 그렇게 많으니까. 아시안컵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AFC도 한국이 최대한 높이 올라가길 바래요. 왜냐? 티켓이 잘 팔리거든. 한국이 올라가야지. 월드컵 나가면은 우리가 약간 좀 꿔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시안컵에 가면요 우리가 프랑스고 우리가 잉글랜드예요. 근데 그런 대회에서 이제 어이없게 준결승전에서 똑 떨어지죠 우리가.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좀 어질어질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키워드를 꼽으라면은 축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 날라갔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럼 뭐 꼴 보기 싫은 감독 내쫓고 제대로 된 감독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했는데, 갑자기 영국 그 일간지에서 싸웠다더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뻥 터집니다. 국론이 이제 진보 보수로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축구 쪽에서도 이제 요 선수와 저 선수의 팬심이 또 갈라지죠. 굉장히 그것도 충격이잖아요 사실. 아니 우리나라는 대대손손 하나 원팀 이게 특징 아니었나 이랬는데 가서 싸웠어. 그리고 심지어 부상을 당했어. 심지어 손가락 막 이렇게 다치고. 다음에 감독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다음 달까지 뽑기로 했는데 늘어져. 월드컵 예선 해야 되는데 임시 감독 나갔는데 갑자기 그 감독이 다음 달에 올림픽 예선 떨어져. 올림픽 갑자기 못 나가. 와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근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 리마인드에도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 다음에 월드컵 예선 됐는데 또 감독을 그때도 또 못 뽑아 해가지고 결국 또 김동훈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9월부터 시작하는 3차 예선은 진짜로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거죠 협회가.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 10차 회의네 11차 회의가 뭐 있었네 없었네 뭐. 그래서 도장 쾅쾅쾅 찍어가지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됩니다. 홍명보 감독 조용히 안 되죠. 또 하필이면 또 며칠 전에 안 갑니다 이랬다가 또 그거 획가닥 뒤집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불이 사실 다 안 꺼졌어요. 아직도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뭐 국민적 관심사이긴 해요.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감독 잘못 뽑았다고 해서 국정감사 들어간 적 없거든요. 지금 국정감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문체부에서도 감사가 들어가고, 정몽규 회장이 지금 3기째를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4선에 도전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그 요르단한테 그냥 어쩌다 한 번 졌을 뿐인데 1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그때 붙은 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실패한다 라고 하면 90년대부터 이어졌던 현대 패밀리가 한국 축구계에서 일단 옥쇠를 내려놓는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한국 축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물론 뭐 정몽규 회장이 또 4선에 성공할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요르단전 준결승전을 뽑은 이유가 역사를 정말 바꿀지 말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오히려 더 좀 뽑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가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세계의 축구가 점점 실력이나 이런 게 평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잔의 기적이라든지 막 유럽팀 상대로 이기는 경기도 나오고, 유럽팀들이 이제는 뭐 아시아팀이나 뭐 어디 아프리카 뭐 이런 팀을 다 그냥 호불로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언더독의 그 환희에 찬 주인공이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요르단, 심지어 우리 말레이시아랑도 비겼습니다, 여러분, 조별리그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에 희생양이 되니까 이게 참 좀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독일이 이런 기분이었나? 그렇죠. 우리한테 두들겨 맞았던 독일, 포르투갈 최근에. 아, 되게 기분 나빴겠구나, 걔네. 저 야구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국에서 스포츠는 이 야구하고 축구가 어떻게 보면 양대의 그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이 여론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대한축구협회랑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이제 올해 잘 됐어요, 여러분. KBO가 올해 잘 됐는데 이제 축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질타를 이제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가 어떤 했던 것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KBO가 이제 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조금 뭐 그때도 국정감사를 갔었으니까 힘들 때는, 또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 군 면제를 받은 그 대회였으니까 그때는 또 축구협회가 좀 이렇게, 아, 그러네요. 올해는 KBO가 좀 이렇게 또 그런 미묘한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용수 선수 그 경상은 저도 그거를 한 50번 돌려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여기 또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감히 여쭤보자면, 저는 그 이을용 선수의 그 패스가 추갈못입니다, 여러분. 추갈못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조금만 빨랐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봐요. 물론 최용수 감독이 놓친 것도 굉장히 좀 그렇지만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템포가 올라올 때 안 올라온 건 확실해요. 그 전에 주긴 했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도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그러면은 이제 볼 직접 차고 골대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최용수 당시 선수가 슛을 했던 그 지점에 실제로 여러분이 가서 서 계시잖아요. 정말 가까워요. 아니, 이걸 넘겼다고? 보통 아마추어들은 거기서 그렇게 못 넘겨요. 맞추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그 대회에서 뭐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해피였는데, 최용수라는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그게 만약 들어갔다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뽑자면, 그래도 역시 뭐 계속 말해서 이동국 선수 본인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거는 제가 이제 군인 때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뭐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그 장면을 사실 못 봤습니다. 그때 경계 근무 쓰고 있어가지고 경계 근무하러 체크하러 왔던 운전병 아저씨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아깝게 졌어요, 이동국 이러는 거야. 나중에 다음날 싸지방에서 그걸 보는데, 야, 이거 말이 되나? 진짜 이렇게 박지성 선수의 패스가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그 물회오리 슛이, 저는 그 우루과이전 물회오리 슛이 결과도 그걸 넣었다면 진짜 우리가 모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좀 바닥하고 끼하고 이렇게 말렸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이동국 선수도 약간 비운의 천재과예요. 그렇죠? 보면 잘 하다가 꼭 다쳐서 낙마하고 해서, 그게 그 장면이 거의 마지막으로 이 이동국이라는 축구 선수가 완성될 수 있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거 생각해보세요. 진짜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1초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때문에
건데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면 영웅으로 남는 거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진짜 팔자라는 게 존재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저도 너무 얘기하다 재밌어서 하나 떠오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해버지가 바르셀로나랑 이제 결승 웸블리에서 아마 그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바르셀로나가 저희는 때는 이제 바르샤라고 했었는데 너무 잘 나갈 때예요. 메시를 잘 쫓아댕기다가 한 번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 번 딱 못 쫓아갔는데 와 그게 골이 되더라고요. 가가지고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이제 제가 앉아 있고 옆에 이제 모 선배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런던 웸블리였고 정확히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 기억나요. 뚫렸어, 놓쳤어, 메시가 쭉쭉쭉 나가. 뒤에서 이제 박지성이 이렇게. 근데 옆에 선배가 딱 두 마디 외치더라고. 지성아 위험해. 그 박지성 관련돼서 저는 지금 생각난 건데 그 전에 이제 로마에서 한번 또 했어요.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한테 졌고 그때 이제 메시가 헤딩골 넣고 축구와 이거 그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선발 출전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2분인가 3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킥을 얻어요. 호날두인지 누군지 때렸는데 그게 골키퍼 맞고 튀어나와요. 거기를 박지성이 쇄도를 해요. 근데 쇄도하는 타이밍 골키퍼 위치 보잖아요. 이거는 그냥 리바운드 슛 탁 쳐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걸 막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에. 골키퍼가 붕 날라가지고 박지성하고 딱 겹치면서 그게 코너아웃이 됐어. 만약에 그거 박지성이 넣어서 선제 득점이 됐으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국인 선수가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타이밍으로 정말 그거는 골키퍼가 초능력이에요. 그걸 막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꼽은 순간이 공교롭게도 올해고 또 한국 축구가 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기에 빠져든 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또 만약에 응원을 보낸다면 어떤 응원을 좀 보내야 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선수들은 멘탈이 달라. 선수들은 4차원이야. 경기 망치고 나오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와. 야 쟤는 진짜 머리가 이상한가 봐 라고 절에서 스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만나서 얘기하면은 선수들이 말하는 게 이제 댓글, 악플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인간인 거예요, 결국엔. 지금 한국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인정, 진짜 인정하는데 협회라든지 우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선하자라는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대환영하는데 선수 개개인을 향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날카로운 그런 좀 찌르면 아픈 약간 이런 댓글은 3번 쓸 거 1번 정도로 좀 줄여주시면 선수들도 좀 신나게 더 뛰어서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다시 FM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좋은 이슈만 쏠려 있으니까 축구가 다시 한 번 더 붐업이 돼서 다시 모든 국민이 축구에 관심을 크게 가지는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